남편을 집에서 쫓아내고 혼자 남은 거실은 지독하게도 고요했습니다. 내 발등 위에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매달리던 그 남자의 비굴한 흐느낌이 아직도 귀에 생생한데 정작 내 입안에선 진득한 쓴물만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통쾌해서 미친 듯이 웃음이 날 줄 알았더니 식어버린 북엇국 앞에 앉은 나는 그저 텅 빈 눈으로 허공만 바라봤습니다. 철호 씨, 당신 무너뜨리려고 내 인생까지 다 태워버렸네. 식탁 위에는 남편이 미처 다 비우지 못한 북엇국 한 그릇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방금까지 폭풍이 휘몰아쳤던 자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정갈한 식탁. 하지만 그 국물은 이미 차갑게 식었고 그 모습이 꼭 지난 35년 내 인생 같아 보여서 나는 그저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집에 오는 내내 뜨끈한 국물 타령을 하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끝에 내가 내민 북엇국 한 그릇이 35년 공든 탑을 무너뜨릴 마지막 성찬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국물을 마시며 시원하다고 연신 감탄하던 그 비겁하고도 안온한 얼굴. 그 얼굴 위로 내가 35년의 배신이 담긴 서류 뭉치를 던졌을 때 남편의 눈에 서리던 그 원초적인 공포를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이게 뭐야?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남편은 사색이 되어 소리를 질렀지만 나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게 남편의 손등 위로 튄 국물 자국을 닦아주었습니다. 35년 동안 내가 그의 뒤치다꺼리를 하며 닦아낸 오물들에 비하면 그 국물 자국은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철호 씨, 놀랄 것 없어. 당신이 그 여자랑 호텔 다니며 내 가슴에 낸 구멍들에 비하면 이건 아주 정중한 작별 인사니까. 맛있게 먹어. 내 손으로 차려주는 당신 인생 마지막 밥상이야. 남편은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내 발치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체면이라면 목숨보다 아끼던 그 남자가 내 발등 위로 눈물을 쏟으며 빌었습니다. 한때는 내 하늘이었고 우리 집의 기둥이었던 그 어깨가 종이장처럼 구겨져 부르르 떨리는 걸 보는데 참 이상했습니다. 그렇게 보고 싶던 광경이었는데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건 승리감의 환호가 아니라 지독한 자괴감이었습니다. 내가 저런 인간 하나 무너뜨리려고 그 독한 마음을 먹었나? 저 초라한 정수리를 보려고 내 소중한 여생을 증오로 다 채웠었나? 남편을 집 밖으로 밀어내고 현관문을 잠그던 순간 철커덕하는 소리와 함께 내 35년 세월도 같이 잠겨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텅 빈 집, 고요한 거실. 나는 남편이 앉았던 그 자리에 다시 앉아 식어버린 국그릇을 내려다봤습니다. 복수는 달콤할 줄 알았습니다. 그를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면 내 지옥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를 무너뜨리는 동안 나 역시 괴물이 되어 있었고 내 영혼은 이미 까맣게 타버려 쟤만 남았다는 것을요.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은 낯설기만 했습니다. 복수를 위해 칼을 갈다 보니 내 눈빛은 서리빨처럼 차가워졌고 입술은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한 말들로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선량했던 정의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증오와 치밀한 계산으로 남편의 목을 잰 사냥꾼만 남아있을 뿐이었죠. 그 사실이 나를 더 깊은 지옥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정희 씨, 참 장하다. 그 인간 속 시원하게 잘 치워버렸다고. 하지만 내 속은 전혀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텅 빈 공간에 찬바람만 휑하니 불었습니다. 그를 증오하는 데 썼던 그 엄청난 에너지가 갈 곳을 잃고 나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식어버린 북엇국을 한술 떴습니다. 차가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데 가슴이 꽉 막힌 듯 답답했습니다. 이게 내가 원한 끝이었을까? 35년의 인내와 6개월의 치밀한 설계 끝에 마주한 이 적막함이 과연 내가 그토록 바라던 복수의 열매였을까? 밤은 깊어가고 나는 여전히 싸늘한 식탁 앞에 우두커니 앉아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나를 괴롭히던 남편도 그 더러운 외도의 흔적들도 사라지겠지만 내 가슴에 새겨진 이 잔인한 복수의 기억은 어떻게 지워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승전보 없는 전쟁이 끝났고 나는 잿더미가 된 내 인생의 폐허 위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사람 인생 참 허망하더군요. 35년 믿음이 깨지는 건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빨래하려고 뒤진 남편의 양복 주머니 속 꼬깃꼬깃한 영수증 한 장 때문이었습니다. 평소엔 그냥 지나쳤을 그 작은 종이 쪼가리가 내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 줄은 그 전날까지만 해도 나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볕이 좋았습니다. 밀린 빨래를 해치우고 남편의 셔츠를 다리려는데 의자에 걸쳐둔 양복상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엔 무심코 지나쳤을 텐데 그날따라 유독 주머니가 불룩하더군요. 이 양반 또 영수증이랑 쓰레기를 잔뜩 넣어놨네. 잔소리나 한마디 해야겠다 싶어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손끝에 잡히는 꼬깃꼬깃한 종이 뭉치들. 평소처럼 식당 영수증이겠거니 하고 펼쳐보는데 갑자기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평소에 커피 한 잔 5,000원 하는 것도 아깝다며 집에서 타먹으라고 잔소리하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수증에는 내가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는 화려한 레스토랑 이름과 함께 30만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결제 시간은 밤 10시 40분. 남편이 늦은 회의가 있다며 피곤한 기색으로 현관문을 들어섰던 바로 그 전날 밤이었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겠지. 중요한 손님 대접했겠지.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른 쪽 주머니에 마저 손을 넣었습니다. 거기선 백화점 영수증과 함께 작은 향수 샘플 하나가 바닥으로 툭 떨어지더군요. 내 화장품 하나 살 때도 아까워하던 남자가 이름도 생소한 브랜드 향수를 수십만 원이나 주고 샀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샘플을 집어들자마자 코끝을 찌르는 여자 향수 냄새. 지독할 정도로 달콤하고 매혹적이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나는 익숙한 빨래 냄새와는 전혀 다른 그 낯선 여자의 흔적이 내 손끝에 묻어나는 게 소름 끼치도록 낯설었습니다. 한여름 찜통 더위에도 전기세 몇천 원 아끼겠다고 선풍기 한 대로 버티던 내 미련함을 비웃는 것 같더군요. 애들 학원비 보태느라 내 영양크림은 샘플로 버티고 남들이 보면 버렸을 목 늘어난 티셔츠를 입고 살았던 내 청춘이 그 향수 한 병에 고스란히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내 일상은 뿌리째 뽑혀나간 것처럼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와 평소처럼 쩝쩝거리며 국물을 들이키는 그 입술이 오늘따라 왜 그렇게 징그럽게 보이던지요. 저 입술로 그 여자의 입술을 탐하고 저 손가락으로는 그 여자의 살결을 만졌겠지.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부엌 바닥이 발밑으로 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끓어오르는 구역질을 참으려 찬물만 연거푸 들이켰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닦고 광내던 이 집구석이 순식간에 남편이 흘리고 간 불결한 흔적들로 가득 찬 쓰레기통처럼 느껴졌습니다. 한번 의심의 싹이 트니 그동안 내가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덮어두었던 구멍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골프 모임이다. 동창회다 하며 나갔던 시간들. 밤늦게 걸려온 전화를 받고 베란다로 나가 낮게 속삭이던 그 다정한 목소리. 내가 아플 때 나이 먹으면 다 그래. 약 먹고 자 라며 무심하게 등을 돌리던 그 차가운 어깨. 그 모든 조각이 맞춰지니 하나의 거대한 배신이 완성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잡은 건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간 틈을 타 몰래 열어본 휴대폰이었습니다. 패턴 하나 안 걸어두고 당당하게 거실 탁자에 올려둔 그 오만함이 더 치가 떨렸습니다. 문자 메시지 속엔 내 남편 박철호가 아닌 낯선 남자가 있었습니다. 자기야, 오늘 보내준 용돈으로 예쁜 속옷 샀어. 주말에 자기가 예약한 그 호텔 갈 때 입고 나갈게. 사랑해.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보는 내 눈 위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액정 화면에 맺힌 눈물 때문에 글자들이 일그러지는데 내 가슴은 이미 갈기갈기 찢겨나가고 없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욕실 문을 박차고 들어가 저 인간의 머리채를 잡고 울부짖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내가 내 부모 수발 들고 자식들 키우느라 보낸 그 세월은 뭐냐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욕실 안에서 남편이 콧노래를 부르며 씻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 핏줄이 설 정도로 힘을 줬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나는 그냥 불쌍한 이혼녀로 끝날 뿐이었습니다. 35년의 희생이 고작 눈물 몇 방울로 끝나는 건 너무 억울했습니다. 아니, 철호 씨. 그렇게 쉽게는 안 보내줘. 당신이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즐긴 그 쾌락의 대가가 얼마나 비싼지 내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게. 나는 조용히 휴대폰 화면을 찍고 화장대 앞에 앉아 흐트러진 머리를 빗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하지만 눈빛만큼은 서리빨처럼 차가워진 낯선 여자가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샤워를 마치고 나와 내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정희야, 나 내일은 좀 늦을 것 같아. 중요한 업체 미팅이 있거든.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요즘 회사 일로 고생 많은데 늦어도 좋으니 몸 상하지 않게 조심해요. 그게 내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지옥 같은 고통을 웃음으로 덮고 남편이 제 발로 벼랑 끝까지 걸어가도록 레드카펫을 깔아주는 일. 35년 동지의 배신을 확인한 그날 나는 아내라는 허울 좋은 껍데기를 스스로 벗어던졌습니다. 사랑받길 원했던 한정희는 죽고 오직 내 35년 세월을 보상받기 위해 도끼만 남은 한 여자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놈을 무너뜨리려고 내 가슴에 독을 품는 순간 그 시커먼 독이 나를 먼저 갉아먹기 시작할 줄을 말입니다. 남편을 지옥으로 보내기 위해 나 역시 지옥의 불을 지피고 있었다는 걸 그때의 나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칼날은 숫돌이 아니라 다정함에 갈리는 법입니다. 남편의 목을 젤 밧줄을 꼬면서도 나는 그 양반의 아침 북엇국에 정성껏 계란물을 풀었습니다. 맛있어? 내 나긋나긋한 물음 뒤에 숨겨진 서늘한 진실을 꿈에도 모른 채 남편은 그 국물을 들이키며 앞으로 닥칠 일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속 편하게 허허거리며 웃더군요. 남편의 외도를 확신한 그날부터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인자한 아내가 되기로 했습니다. 새벽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남편이 좋아하는 것들로 구첩반상 부럽지 않은 아침을 차려냈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그 여자와 비싼 와인을 마시고 들어온 다음 날이면 나는 더 정성스럽게 북엇국을 끓였습니다. 그 양반이 역시 마누라 손맛이 최고야라며 밥그릇을 비우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속으로 차갑게 비웃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둬요. 내 손으로 차려주는 밥 먹을 날도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복수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돈으로 하는 거라는 걸 남편이 밖에서 헛돈을 쓰고 다니는 동안 나는 조용히 우리 집 재산 목록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명의로 된 예금부터 주택 청약, 그리고 이 아파트 시세까지 단돈 1원 하나 놓치지 않고 장부에 기록했습니다. 특히 남편이 상간녀에게 갖다 바친 돈들을 추적하는 과정은 지독하게 외롭고도 치밀했습니다. 남편의 카드 명세서를 6개월치 뽑아 밤마다 스탠드 불빛 아래서 대조했습니다. 업체 미팅이라던 날의 호텔 결제 내역, 동창 모임이라던 날의 명품관 매출 전표, 그 숫자 하나하나가 내 가슴을 후벼 팠지만 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시야를 흐리게 할 뿐이니까요. 대신 그 영수증들을 날짜별로 정리해 변호사에게 넘길 박철호 죄상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철호 씨, 요즘 회사 일이 많이 힘든가 봐요? 접대비가 꽤 많이 나왔네. 슬쩍 던진 내 말에 남편은 흠칫 놀라며 아, 요새 경기가 안 좋아서 업체 사람들이랑 자리가 좀 많았어.
라며 비겁하게 눈을 피했습니다. 나는 그 비겁한 눈동자를 빤히 바라보며 갓 구운 조기살을 발라 그의 밥그릇 위에 얹어주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이 밖에서 고생하는데 내가 이 정도도 이해 못할까? 건강 잘 챙겨요. 당신이 우리 집 기둥이니까. 그 기둥이 속부터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편은 내 너그러움에 완전히 안심했는지 그날 이후로 더 대담해졌습니다. 내가 거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으면 방 안에서 낄낄거리며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문을 박차고 들어가 휴대폰을 뺏었겠지만 나는 그저 남편의 와이셔츠 깃을 더 빳빳하게 다렸습니다. 그 와이셔츠가 훗날 그의 목을 조이는 수위가 될 것이라 상상하면서요. 그 시간들이 억울하지 않았냐고요? 아니요. 사실 지독하게 괴로웠습니다. 남편의 속옷을 빨고 그가 좋아하는 반찬을 하는 내 손길이 부들부들 떨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내 35년 청춘에 대한 보상금은 단 한 푼의 오차도 없이 다 받아내야 했으니까요. 변호사를 만나 유책 배우자는 재산 분할에서 한 푼이라도 더 뺏어와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비로소 숨이 쉬어졌습니다. 남편 몰래 부동산 가압류 서류를 준비하고 상간녀의 직장 주소를 확보하는 과정은 마치 거대한 사냥을 준비하는 포수와 같았습니다.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손마디는 굵어지고 얼굴엔 주름만 남았지만 그만큼 내 속은 더 단단하고 독해졌습니다. 상간녀의 직장에 소장을 날리던 그날 나는 남편의 인사과에도 두툼한 봉투 하나를 보냈습니다. 내 남편이 접대비 명목으로 회사 돈을 긁어대며 그 여자의 비위를 맞춘 증거들을 낱낱이 담아서 말이죠. 나는 매일 밤 잠든 남편의 등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철호 씨, 지금은 세상 모르고 편하게 자고 있지? 당신이 덮고 있는 그 뜨끈한 이불이 조만간 당신 숨통을 잴 족쇄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를 거야. 이제 곧 당신 환갑이지? 그날이 바로 당신이 쌓아온 그 가짜 인생, 내 손으로 싹 다 무너뜨려주는 날이야. 기대해도 좋아. 침묵은 내 가장 강력한 무기였고 친절은 내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소리 없이 하지만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남편의 추락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 과정에서 내 영혼도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지만 나는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레드카펫은 이미 내가 다 깔아놓았으니까요. 남편은 그날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놈인 줄 알고 입이 귀에 걸려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호탕하게 웃으며 술잔을 기울이는데 그 꼴을 보고 있자니 나는 속으로 딱 한마디가 나오더군요. 철호 씨, 실컷 웃어도 오늘 당신이 주인공인 이 잔치상이 사실은 내가 차린 제사상이니까. 남편의 환갑날 식당 입구부터 화려한 꽃바구니에 현수막까지 누가 봐도 유난이다 싶을 만큼 잔치 분위기가 아주 시끌벅적했습니다. 자식들은 물론이고 멀리 사는 시동생 내외와 남편의 오랜 직장 동료들까지 정중히 초대했지요. 저 역시 그 어느 때보다 화사하게 꾸몄습니다. 정희 씨, 정말 대단해. 요즘 이런 아내가 어디 있어? 철호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손님들의 칭찬이 쏟아질 때마다 남편은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빳빳하게 다려진 맞춤 양복을 입고 내가 선물한 붉은 넥타이를 맨 남편은 영락없는 성공한 가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들놈이 준비한 감사패를 읽을 때 남편은 짐짓 킁킁거리며 눈시울을 붉혔고 딸아이가 손목에 채워준 번쩍이는 명품 시계를 보며 세상을 다 가진 듯 허허 웃었습니다. 그 가증스러운 연기를 바로 옆에서 지켜보며 나는 연신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의 잔을 채웠습니다. 오늘 철호 씨가 너무 행복해 보여서 저도 좋네요. 다들 많이 드세요. 내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이 평온했습니다. 사실 그 룸 안에서 흐르는 공기는 나에게만 지독하게 차가웠습니다.
저 웃음기 가득한 얼굴이 잠시 뒤에 어떻게 일그러질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35년의 서러움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기분이 최고조에 달했는지 평소보다 술을 더 많이 들이켰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나 하나 믿고 평생을 고생했지. 정희야,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라며 사람들 앞에서 내 어깨를 감싸 안는데 소름이 돋아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그 불결한 손길, 그 거짓된 목소리. 하지만 나는 남편의 손을 가만히 맞잡으며 그럼요, 우리 더 행복해야죠라고 대답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배신을 당해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해 짓는 미소가 얼마나 지독한 고역인지 그때 알았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남편은 술 기운이 거나하게 올라 지인들과 2차를 가겠다고 들떠 있었지만 나는 오히려 남편의 팔짱을 다정하게 끼며 만류했습니다. 철호 씨, 오늘 주인공 노릇하느라 고생 많았는데 밖에서 힘들게 그러지 마요. 집에서 내가 시원하게 북엇국 끓여줄 테니까 우리끼리 편하게 한 잔 더 합시다. 내 그 인자한 제안에 남편은 역시 우리 마누라가 최고야. 라며 지인들에게 자랑하듯 허세를 부렸습니다. 제 발로 지옥을 향해 걸어 들어오는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이제 무대는 끝났습니다. 관객들도 다 떠났고 남편은 자기가 죽을 자리인 줄도 모르고 제 발로 집구석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에게 인생의 마지막 성찬을 대접하는 일뿐이었습니다. 35년을 공들여 쌓은 이 집안의 가짜 평화는 오늘 밤 그렇게 화려하게 타오르고 재만 남게 될 터였습니다. 차에 올라타 창밖을 보는데 유난히 밝은 가로등 불빛이 꼭 남편의 마지막 운명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 숨통을 조이는 건 날카로운 칼날이 아니라 소리 없이 베풀어주는 친절이더군요. 35년을 함께 산 남편에게 내 손으로 차려준 마지막 북엇국이 딱 그랬습니다. 그 뜨끈한 국물을 들이키며 시원하다고 웃는 남편의 얼굴 위로 나는 인생에서 가장 차디찬 사형 선고를 내려놓았습니다. 맛있어? 철호 씨, 그게 당신 인생의 마지막 온기야. 호텔에서의 소란스러웠던 잔치가 끝나고 집에 돌아온 거실은 적막했습니다. 남편은 술기운에 얼굴이 벌개져서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던지고 소파에 대자로 뻗었습니다. 아, 오늘 정말 기분 최고네. 역시 대접받으니까 기운이 펄펄 나. 남편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연신 헛기침을 하며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그 속 편한 콧노래가 거실을 울릴 때 나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들어가 가스레인지 불을 켰습니다. 냄비 안에서 북엇국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오늘따라 장례식장의 곡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뽀얗게 우러난 국물에 마지막으로 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 맛을 기억해둬요. 2번 다시는 맛볼 수 없을 테니까. 여보, 국 다 됐어요. 와서 좀 들어요. 내 부드러운 부름에 남편은 역시 우리 마누라밖에 없다니까라며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식탁 의자를 끌어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물을 한술 크게 떠넣고는 어우, 시원하다. 속이 확 풀리네라며 연신 감탄을 내뱉더군요. 그 무방비한 모습, 그 비겁한 평화. 나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식탁 밑에 숨겨두었던 노란 봉투를 천천히 꺼냈습니다. 시원해? 다행이네. 실컷 먹어둬요. 이제 당신 속 타들어갈 테니까. 내 말투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는지 남편이 숟가락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그 찰나를 놓치지 않고 봉투 안의 사진들과 서류들을 식탁 위로 차르르 펼쳤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가 다정하게 호텔 로비를 걷는 사진, 그리고 내가 변호사를 만나 작성한 재산분할 합의서와 부동산 가압류 통지서였습니다. 남편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시는 걸 보며 나는 비로소 가슴속 웅어리가 아주 조금 깎여 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거 뭐야?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사정없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마신 뜨거운 국물 때문인지 아니면 공포 때문인지 그의 이마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나는 남편의 손등 위로 튄 국물 자국을 행주로 정성스럽게 닦아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철호 씨, 오늘 잔치 때 사람들 박수 소리 들으면서 당신 참 대단해 보였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사진 속에 당신을 보면 뭐라고 할까? 그런데 당신이 그토록 아끼는 자식들이 아빠가 밖에서 딴살림 차리느라 자기들 결혼 자금이며 앞날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걸 알면 뭐라고 할까? 오늘 딸아이가 채워준 그 시계, 당신은 세상 다 가진 것 같았겠지만 나는 그 시계 돌아가는 소리가 당신 인생 멈추는 소리로 들렸어. 남편은 사색이 되어 변명을 하려 입술을 달싹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건 오해야.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하지만 나는 남편의 비겁한 말을 단칼에 가로막았습니다. 오해? 35년을 산 마누라를 아주 등신으로 하네. 당신이 그 여자 뒷공문이 쫓아다니면서 돈 쓰고 다닐 때 나는 안 울었어. 어떻게 하면 당신을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비참하게 끌어내릴까 그 생각만 했거든. 당신 퇴직금, 이 집, 그리고 당신이 목숨보다 아끼는 그 체면까지 내가 단 한 푼도 안 남기고 싹 다 뺏어올 거야. 이미 법적으로 다 끝내놨으니까. 남편의 손에 들려있던 숟가락이 국그릇에 툭 떨어졌습니다. 국물이 사방으로 튀는데도 남편은 멍하니 입만 벌리고 있더군요. 바라기라도 하려는 듯 들썩이는 그 얼굴을 나는 오히려 아주 담담하게 빤히 쳐다봤습니다. 나는 남편 앞에 놓인 밥그릇을 빼서 싱크대에 던져버렸습니다. 쨍그랑하고 사기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적막한 거실을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35년의 가짜 평화가 산산조각이 나는 소리였습니다. 나는 지체 없이 현관문으로 걸어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내 옷자락을 붙들고 질척거리는 그 남자를 문 밖으로 거세게 밀어냈습니다. 철커덕. 비밀번호를 바꾸는 소리가 복도에 차갑게 울렸습니다. 등 뒤에서 들리는 남편의 절규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내 가슴은 이미 얼음장보다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되어 남편을 도려낸 순간 집안의 공기는 지독하게 시릴 정도로 뻥 뚫린 기분이었습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건 정말 한순간이었습니다. 그토록 기세등등하던 중년 신사가 며칠 만에 고개도 못 드는 노인네가 되는 걸 보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철호 씨, 당신이 나한테 지은 건 죽을 죄가 아니야. 살아서 평생 갚아야 할 지옥이지. 남편을 집에서 쫓아낸 뒤로 나는 단 한 번도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텅 빈 거실에 앉아 있으면 식탁 위에서 징징 울려대는 휴대폰 진동 소리가 꼭 문 밖에서 떨고 있는 남편의 비굴한 심장 소리 같았습니다. 처음엔 당장 문 안 열어? 라며 기세등등하게 문자를 보내더니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넘어가자 그 문자는 점점 비굴한 애원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만나줘. 남편이 밖에서 죽는 소리를 하는 동안 나는 변호사를 통해 그가 평생 쌓아온 공든 탑을 하나씩 무너뜨렸습니다. 상간녀의 직장으로 소장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땐 차가운 미소가 지어지더군요. 그 기세 좋던 여자도 회사에서 망신을 당하더니 바로 사표를 던졌답니다. 남편과 그 여자가 벌이던 뜨거웠던 불륜 노름도 막상 현실이라는 차가운 바닷물이 들이닥치니 소리 한번 못 지르고 꺼져버린 겁니다. 진짜 추락은 남편의 돈줄과 명줄이 동시에 끊기면서 시작됐습니다. 35년 넘게 몸담아온 회사에서 정년을 고작 몇 달 앞두고 남편은 징계해고 통지서를 손에 쥐었습니다. 내가 보낸 공금 유용 증거들이 남편이 평생 쌓아온 공든 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겁니다. 평생 부장님, 이사님 소리 들으며 어깨에 힘주고 살던 남자가 이제는 환갑 때 선물 받은 시계까지 중고로 내다 팔며 변호사비를 대겠다고 발버둥 치더군요. 하지만 이미 내가 촘촘하게 걸어둔 가압류 앞에서는
그 어떤 몸부림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마주한 남편은 더 이상 내가 알던 그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 잔치 주인공이라며 어깨를 펴고 웃던 그 당당함은 흔적도 없었습니다. 덥수룩한 머리에 구겨진 옷차림으로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눈이 푹 꺼진 초라한 노인네 하나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보, 제발 나 좀 살려줘. 나 진짜 갈 데가 없어. 남편은 나를 보자마자 길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쳐다보는데도 체면이라면 목숨보다 아끼던 그 남자가 내 신발등 위에 눈물을 뚝뚝 흘리며 빌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통쾌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했습니다. 이 초라한 남자를 위해 내 인생 35년을 바쳤나 싶은 자괴감이 나를 덮쳤습니다. 철호 씨, 당신이 나한테 미안해서 우는 거 아니잖아. 당신 지금 당장 오갈 데 없어서 그러는 거잖아. 그치? 내 차가운 말에 남편은 대답도 못하고 어깨만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나는 그 어깨를 보며 우리가 처음 단칸방에서 시작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이 남자의 어깨가 세상에서 제일 든든한 기둥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그저 욕망으로 부풀려진 풍선에 불과했습니다. 바늘 하나 꽂으니 이렇게 허무하게 터져버리는 것을요. 남편이 상간녀에게 보낸 돈이며 몰래 빼돌리려던 비자금 내역을 하나하나 나열하자 남편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표정이었습니다. 35년 동안 입안에 혀처럼 굴었던 아내가 자기의 치부를 이토록 낱낱이 알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겠지요. 이 집 당신 명의라고 당신 거 아냐. 자식들 볼 낯이라도 남기고 싶으면 군말 말고 도장 찍어. 당신이 그 여자랑 호텔 다니며 쓴 돈, 이 집 담보대출금. 그거 다 빼고 나면 당신한테 남는 건 입고 있는 그 낡은 양복 한 벌뿐이야. 남편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도장이 찍히는 그 순간 35년의 서약이 종이 조각처럼 찢겨나갔습니다. 서류를 챙겨 일어나는 나를 보며 남편이 힘없이 물었습니다. 이제 속이 시원해? 나는 멈춰서서 대답했습니다. 아니, 시원한 게 아니라 그냥 구역질이나. 당신 같은 인간이랑 35년을 섞여 살았다는 게 내 온몸에 오물이 묻은 것 같아서 소름이 끼쳐. 사무실을 나오는데 등 뒤에서 남편이 털썩 주저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날개 부러진 새처럼 그는 그렇게 추락했습니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시 내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 뒤에는 35년의 지옥이 무너지고 있었지만 그 길조차 즐겁지 않았습니다. 나 역시 그를 무너뜨리느라 온몸에 피를 묻힌 채였으니까요. 남편을 지옥으로 보내고 혼자 남은 집은 지독하게도 넓고 조용했습니다. 통쾌해서 미친 듯이 웃음이 날 줄 알았는데 현관에 주저앉아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아이처럼 소리내어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눈물은 그 인간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그를 무너뜨리려고 내 소중한 여생을 증오로 다 태워버린 내 자신이 너무나도 가여워서 터져나온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주인이 사라졌는데 나는 왜 자유를 느끼는 대신 막막하기만 한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35년 동안 이 집은 나에게 둥지이자 감옥이었습니다. 남편의 발소리가 들리면 긴장하고 그가 마실 물 한 잔, 그가 입을 셔츠 한 장에 내 온 신경을 곤두세우며 살았던 세월. 이제 그 지긋지긋한 주인이 사라졌는데 나는 왜 자유를 느끼는 대신 길을 잃은 아이처럼 막막하기만 한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쫓겨나고 일주일. 그 인간의 옷가지며 물건들을 다 박스에 담아 문 밖으로 내던지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싱크대 구석, 그날 밤 남편이 먹다 남긴 북엇국 그릇이 며칠째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꼴도 보기 싫어 외면해왔던 그릇. 이제는 정말로 저 비린내를 지워야 할 때가 된 것이지요. 복수라는 게 참 끝나고 나니 껍데기만 남은 것처럼 허망합디다. 상대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면
내 마음이 하늘로 솟구칠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 내 손에도 피칠갑이 되어 있고 내 영혼도 시커멓게 타버렸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를 미워하는 데 썼던 그 엄청난 에너지, 그를 속이려 미소 짓던 그 독한 마음들이 부메랑이 되어 나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희야, 너도 참 독하다. 어떻게 6개월을 웃으면서 칼을 갈았니? 거울 속에 내가 나에게 묻는 것 같아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남편을 무너뜨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서 나는 내가 알던 선량한 한정희를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발길이 닿은 곳은 시장 모퉁이의 낡은 국밥집이었습니다. 예전에 시부모님 수발 드느라 지칠 때 혹은 남편의 무심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을 때 혼자 숨어 들어와 눈물 섞인 밥을 먹던 곳입니다. 할머니, 국밥 한 그릇 주세요. 아주 뜨겁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이 내 앞에 놓였습니다.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입 떠넣는데 이상하게 자꾸만 목이 메었습니다. 남편에게 차려줬던 그 정갈한 북엇국에는 내 도끼와 계산이 들어 있었지만 이 투박한 국밥에는 아무런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저 배고픔과 허전함을 채워주는 온기뿐이었죠. 그 온기가 목줄기를 타고 내려가는데 억눌러왔던 통증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35년 동안 나는 남의 입맛에 맞춘 국물을 끓이느라 정작 내 속이 타들어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남편에 대한 증오를 씻어내려 내 몸에 더 독한 악을 품고 복수를 완성했지만 결국 나를 살리는 건 그 독한 복수가 아니라 이 소박한 국물 한 모금이라는 걸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복수를 꿈꾸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복수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마주하게 될 그 지독한 허무함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쁜 놈을 처벌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중요한 일은 그 괴물과 싸우느라 일그러진 나 자신을 다시 보듬어주는 일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장 입구 꽃집에서 작은 화분 하나를 샀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나를 위해 산 선물입니다. 거창한 여행이나 화려한 파티는 아니지만 내 방 책상 위에 놓인 그 작은 화분을 보며 나는 처음으로 나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정희야, 고생했다. 정말 지옥 같았지? 이제 그만 미워하고 그만 자책하자. 남편을 용서해서가 아닙니다. 그 인간은 여전히 용서받지 못할 존재이고 그가 지은 죄는 평생 그를 따라다닐 겁니다. 다만 나는 나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복수를 위해 독해져야 했던 시간들, 그 피비린내 나는 증오에 몸을 담갔던 그 아픈 세월로부터 나를 놓아주기로 한 겁니다. 내일부터는 남편의 간이 아닌 오로지 내 입맛에 맞춘 국을 끓일 겁니다. 싱거우면 싱거운 대로, 짜면 짠 대로,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 겁니다. 35년의 장례식은 이제 끝났습니다. 나는 이제 그 비릿한 복수의 기억을 뒤로하고 아직은 낯설고 조금은 서글프지만 오롯이 나로 채워질 내일의 태양을 맞이하러 갑니다. 여러분, 행복해지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저 오늘 하루 나 자신에게 따뜻한 국 한 그릇 대접할 수 있는 여유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남을 무너뜨리는 힘보다 나를 세우는 힘이 더 위대하다는 걸 저는 이제야 비로소 배웁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